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을 거의 리인벤트, 새롭게 개발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콕 집어서 새로운 토트넘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에 토트넘에 굉장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애슬레틱의 판단인데, 이거 누가 봐도 사실은 토트넘이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캡틴이자 새로운 넘버 9 중앙 공격수로서의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 그리고 히샬리송이 동시에 나왔는데,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전해드렸지만 BBC에서도 히샬리송이 이제 중앙 공격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어로 뛰겠지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것이 unexpectedly, 이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안제 포스테코글루가 굉장히 오픈마인디드, 열려있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플레이어 셀렉션, 선수의 선택뿐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사실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처음부터 이 윙어 자원으로 생각했던 자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인터뷰를 볼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히샬리송을 두고 윙어로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손흥민 선수야 뭐 중앙 공격수도 가능하고 뭐 윙어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윙어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BBC의 이러한 예측과는 반대로 손흥민이 중간에 가게 됐고, 그리고 히샬리송이 윙어로 뛰게 됐죠. 이러한 판단이 다시 한번 이 토트넘의 멀티골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애슬레틱의 설명입니다. 애슬레틱에서는 2017년 레스터시티가 리그 7경기 연속으로 멀티골을 꽂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이후로 토트넘이 두 번째로 이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해당 언론에서는 이제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은 리버풀이라는 함정을 잘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커티스 존스가 26분 만에 레드카드를 받은 상황을 언급을 하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그때까지 단 4번의 터치를 했다고 합니다. 단 4번의 터치를 했고,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레드카드에 대한 판정이 나오고 이럴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과 꽤 길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26분경에 손흥민보다 적게 터치한 선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히샬리송도 8번, 클루셉스키도 14번, 메디슨도 19번 공을 만졌기 때문에 공격진 중에 손흥민 선수가 가장 적은 볼 터치를 기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애슬레틱입니다. 커티스 존스가 퇴장을 당하던 시점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한테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퇴장을 당한 이후에도 어쨌건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공격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9번 롤, 이 중앙 공격수 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많은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애슬레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의 시스템이 굉장히 하이 포지션,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에는 로우 터치, 그러니까 터치의 빈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셀틱에서는 쿄고 후루아시가 득점왕을 기록했죠. 27골을 넣으면서 리그에서 굉장히 많은 골을 넣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경기당 평균 14번의 터치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터치 수가 더 놀라운 이유는 셀틱이 그때 당시에 점유율이 평균 72%였대요. 그러니까 평균 72%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14번의 터치를 한다. 이거는 공 거의 만지지 않는, 그냥 공을 마무리할 수 있는 위치로만 가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어쩌면 리버풀에서 같은 방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이제 7번째 터치에서 골을 넣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딱 보면은 토트넘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스트라이커한테 그렇게 많은 터치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리버풀을 상대로 이제 손흥민의 역할이 그럼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애슬레틱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To occupy the center backs. 그러니까 상대 센터백들의 관심, 주의를 붙들어 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메디슨에게 좀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토트넘의 미드필더들에게도 이제 공간이 생긴다, 이런 부분이고, 리버풀이 굉장히 높은 디펜시브 라인, 수비 라인을 굉장히 높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주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 장면이죠. 골 장면 살펴보면은 메디슨이 히샬리송에게 이제 공을 넣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손흥민 선수가 딱 버티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리버풀의 라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히샬리송이 여기서 뛰어 들어가는데 히샬리송이 굉장히 좋은 패스를 줬고 손흥민 선수 역시 굉장히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하려고 뛰어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클리니컬하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도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최전방에서 지속적으로 상대 센터백 사이에 위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가 지금 포지션이 옵사이드가 될랑말랑한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이 예전에 쿄고 후루아시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보다도 더 앞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옵사이드, 가짜 옵사이드 포지션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게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한테 직접 공이 올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에서는 어차피 바깥쪽에 있는 윙어라던가 중간에 있는 센터 미드필드한테 공이 전달되고 여기에서 뭔가 또 들어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굳이 손흥민 선수한테 직접 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일단 센터 포워드인 손흥민 선수가 더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공간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샬리송이 제이런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 옵사이드 트랩을 피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지만 좀 얕았고, 이거를 조금 더 깊게 했으면은 아무래도 이 옵사이드가 안 걸리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준 패스가 다시 한번 골이 될 뻔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이 좀 완성될 수 있는 순간이었을 텐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을 보세요. 자, 손흥민 선수는 이미 옵사이드인 포지션에 있습니다. 옵사이드인 포지션에 있고 손흥민 선수가 여기 위치한 고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공이 히샬리송을 노릴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히샬리송만 옵사이드 포지션이 아니고 잘 뛰어들어가 가기만 한다면은 일단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 뛰어들어갈 때 그 침투 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상대 센터백들보다 앞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가 들어왔을 때, 컷백이 들어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할 때 굉장히 정교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거리 가지고 얼마의 시간을 벌겠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약간의 시간만 벌어도 손흥민 선수는 훨씬 더 정교한 슛을 할 수 있는 리그 최정상의 피니셔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거리가 굉장히 큰 차이를 줍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는 것은 쿄고 후루아시의 움직임과 굉장히 닮아있는, 그러니까 셀틱에서 보여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최전방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히샬리송이 조금만 더 뒤에 있었으면은 이게 골이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제 비수마한테 공을 받아서 메디슨이 좋은 턴을 보여주면서 공격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고, 이때 당시에 히샬리송이 조금 더 깊은 제이런을 통해서 뛰었다라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의 골이 완성됐겠죠. 여하튼 손흥민 선수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흥미롭다. 제가 이제 가짜 옵사이드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이 쿄고 후루아시가 처음 했냐? 그건 아닙니다. 예전에 바르셀로나의 메시가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이 여기저기 이제 그 메시가 약간 어슬렁거린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센터백들 사이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이제 신경 쓰이죠. 왜냐면은 이제 옵사이드이긴 한데 제가 왜 저기 있지? 하면서 이제 리버풀 센터백들이 손흥민 선수 이제 견제할 거 아닙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고, 이쪽에 있으면 또 장점이 뭐냐면은 이 수비수가 좀 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야에서도 벗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의 굉장히 똑띠한 움직임이다. 그리고 이제 약속된 움직임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토트넘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히샬리송한테 어시스트를 받았죠. 이게 4번째 다른 선수의 어시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 7경기 6골을 넣었는데, 그런데 6골 중에 4명의 선수가 어시스트를 줬다라는 거죠. 이 3개가 메디슨이고 나머지가 이제 다른 선수들인데, 손흥민에게 공격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생겼다. 이게 지금 토트넘의 가장 큰 행복한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서 이 케인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손케조,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지난 시즌 해리 케인은 42.9%, 그러니까 토트넘의 득점 거의 절반을 책임졌습니다. 21-22 시즌의 노리치 시티, 거기에서 이제 티모 푸키가 보여줬던, 그리고 사우스햄튼에서 19-20 시즌의 데니 잉스가 보여줬던 43.1%, 이 두 경우 외에는 이 해리 케인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이 어떻게 보면은 팀의 모든 골을 독식하다시피 했는데, 근데 이게 토트넘에게 굉장히 큰 문제였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케인에게 이제 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였죠. 이런 상황에서 케인이 아예 떠나버렸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리버풀전에서 지금 뛰고 있는 방식이 손흥민에게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번 역할, 정통적인 공격수 역할, 그리고 10번이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인데 이 두 개의 역할 사이쯤에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케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 0.92번의 스위치를 보여주면서 스루볼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미드필더와 공격수 역할을 좀 자주 바꾸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1.01번 바꿨을 정도로 경기 내 스위칭 플레이를 자주 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0.32. 그러니까 스위칭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두고서 false nine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false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지속적으로 이 9번 자리에 위치를 해 있는데 단지 이 전통적인 9번 느낌보다도 7번 이제 윙어죠. 9번과 7번 느낌 사이 어딘가에 있는 손흥민 선수이지만 굉장히 최전방에서 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그리고 스위칭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뭐 예전처럼 뭐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그런 것들은 좀 적어지고 있는데 대신에 이 높은 라인을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어떤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게 지금 바뀌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기 장면을 좀 살펴보면은 벌리전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 뒷공간에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페드로 포로의 기가 막힌 패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완벽한 피니시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벌리를 아주 처단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게 5대1 다섯 번째 골이죠. 토트넘에. 이때 당시에 손흥민 선수가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새로운 무기도 생겼다 이겁니다. 어떤 이야기라면은 자 일단 케인이 만약에 있었더라면은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4-2-3-1의 윙어였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발명의 어머니는 바로 필요성.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필요가 모든 발명의 어머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이 스트라이커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메이커가 없으니까 플레이메이커로 진화를 했죠. 그런데 손흥민은 어떻게 진화를 했냐? 손흥민은 중앙 공격수로 진화를 했습니다. 살라 같은 경우에도 뭔가 팀이 10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중앙 공격수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과거에 이제 18-19 시즌에도 4-4-2에서의 어떤 센터백으로 뛰거나 아니면은 피르미노를 앞에 두고서 4-2-3-1 형태에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거나 굉장히 중앙에서 공격하는 역할로 이제 살라가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갔던 그 해에 손흥민 선수는 사실 중앙 공격수로서 굉장히 많이 뛰었죠. 그래서 케인이 아플 때, 부상당했을 때 손흥민은 플랜 B였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당시에 손흥민 선수는 scored 11, assisted 6 times. 그러니까 24번 스트라이커로 뛰었는데 골 11번, 어시스트 6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hardly used there subsequently.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스트라이커로서는 거의 좀 안 쓰여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케인은 분명히 세계 최고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공격수이기는 하지만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이제 케인이랑 맞붙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발을 굉장히 잘 쓰는 점 그리고 장거리에서도 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예전부터 굉장히 손흥민 선수의 장점으로 언급이 많이 된 부분인데 그런데 애슬레틱에서는 뭔가 더 길고 빠른 런, 그러니까 이 배후 침투를 하는 돌아뛰는 움직임이죠. 최근에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컷백이나 낮은 크로스를 마무리할 수 있는 위치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슈팅하는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18-19 시즌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슛 3.3개를 기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19.4야드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에서 슈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뉴 때에는 경기당 2번의 슈팅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데 점점 이제 슈팅하는 거리가 좀 가까워지죠. 그리고 콩테 때 이제 22-23 시즌 지난 시즌이죠. 이때는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굉장히 멀리서밖에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앙으로 들어갈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23-24 시즌은 좀 다릅니다. 지난 시즌에는 17.2야드나 됐던 평균 슈팅 거리가 최근 23-24 시즌에서는 13.7야드로 바뀐 겁니다. 이게 미터로 치면 한 12미터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가장 멀 때 19.4야드가 무려 한 18미터 정도 되거든요. 한 18m 정도 되니까 지금 거의 뭐 3분의 2 지점에서 그러니까 원래 차던 지점 3분의 2 지점에서 차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 가뜩이나 결정력이 엄청난 선수인데 3분의 2 지점에서 차라.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거는 식은 죽 먹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손흥민의 어떤 슈팅 정확도가 훨씬 더 올라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애슬레틱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칭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손흥민이 바로 리버풀의 수비 부담을 제대로 주고 있는 선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뭐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뭐 케인보다는 훨씬 빠른 가속과 탑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 거는 뭐 자명할 뿐더러 최근에는 골키퍼에 대한 프레스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압박을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면이 여러 장면이 있는데 뭐 리버풀과의 장면에서도 나왔죠. 엘리송 베커의 골키퍼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굉장히 미스를 많이 했어요. 이제 장거리 패스를 해야 되는데 베커가 압박이 없었더라면 성공했을 만한 패스들도 손흥민 선수가 뛰어오니까 황급하게 처리하다가 이제 토트넘에게 공 소유가 넘어간 적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뭐 다른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벌리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뭐 거의 3명을 압박하는 3명을 동시에 압박하는 전방 압박을 보여주는데, 이런 식의 어떤 커브드 런이 중요한 이유가 다음 공은 이쪽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토트넘의 선수들이 어차피 전방 압박을 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리가 사냥감을 몰듯이 이렇게 뛰고 있는 동안 토트넘의 다른 무리들은 반대쪽으로 이동할 시간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한 이 전방 압박을 굉장히 유용하게 좋은 압박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공을 가져오는 이 선순환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 사실 마지막으로 토트넘이 이겼을 때가 17년 10월 23일입니다. 무려 6년 전이고, 이때 당시에 뛰던 선수 중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선발로 뛰고 있는 선수 누구 있습니까? 손흥민밖에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거든요. 골을 넣었고 공격적으로 이제 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때 당시에 포체티노 때죠. 승리할 가치가 있었고 멋진 오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손흥민 선수인데, 이때의 요리스, 알더베이럴트, 산체스, 베르퉁언, 트리피어, 트리피어 진짜 오랜만이다. 오리에, 윙크스, 그리고 우리의 데스크 라인이죠. 델리알리, 에릭센, 손흥민, 케인, 이렇게 이제 뛰었는데 지금 이 스쿼드에서 손흥민 선수만 남아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애슬레틱이 하죠. 토트넘이 지금 리버풀을 상대로 12번 이기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이겼는데, 마지막으로 이겼을 때가 2017년 10월이다. 4대1로 이겼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있는 선수는 손흥민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이 중앙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역할은 토트넘에서 뛴 이래 최고의 모습이다 라는 아주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 사실 클롭 감독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 모습들이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도르트문트 때에도 있었고, 하지만 시즌이 바뀌면서 손흥민 선수의 어떤 역할도 지속적으로 바뀌었고, 손흥민 선수의 위치도 바뀌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바로 바뀌고 있는 토트넘의 상징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리버풀은 토트넘을 상대로 4-2-3-1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흥민이 이제 굉장히 높은 지점에 있고 사실 옵사이드 지점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손흥민 선수의 굉장히 새로운 움직임이고, 이게 메디슨에게 공간을 주면서 공이 메디슨에게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이 빌드업 과정에 참여하고, 특히 토트넘은 이제 레프트백이라던가 라이트백이 중간으로 들어가는 인버티드 풀백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런 상황에서 메디슨이 공을 잡아서 이제 히샬리송에게 공을 주고, 히샬리송이 손흥민에게 공을 주면서 이를 마무리하는 이런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토트넘에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런 지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슈팅 거리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에 굉장히 이번 시즌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경기들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에서 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히샬리송도 이제는 거의 윙어 쪽에서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토트넘이 어떤 진화를 또 거듭하게 될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이 최고의 피니셔, 이 최고의 센터 공격수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번 시즌이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